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정권, 전북을 친구로 부른 대통령이죠. 바로 문재인 정부인데요. 출범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오늘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 10일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총평했던데 먼저 김윤덕 위원장님, 여기에 예.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십니까? 예. 일단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은 그렇게 동의하고 싶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가 일정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신의 국정 철학을 고수하고 이러기보다는 좀 귀를 열고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좀 더 문재인 정부의 현재까지의 어떤 성과들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좀 중반기를 넘어가는 좀 그렇게 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점에서 몇몇 아쉬운 점들이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가지고 남은 시간에 제대로 마무리하는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있었던 성과에 대해서는 도민들과 또 정치권 또 행정이 똘똘 뭉쳐서 좀 더 성과를 밀고 나간다면 좀 더 많은 결실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당의 입장에서 예상된 반응이랄까요? 그럴 정도인데 아무래도 관심은 야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재혁 도당위원장님, 평화당 전북도당도 문재인 정부 2년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미흡하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5월 18일은 다 아시는 것처럼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유가족과 5월 영령들에게 그 위로와 정말 애도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북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출범한 정권이잖아요. 우리 도민들과 촛불 민심이 절대적으로 지지해서 탄생된 정권이죠. 그런데 전북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한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에 약속했던 공약 그리고 전북에 갖는 애정을 보면 미흡해도 너무 미흡하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역차별 그리고 전북 홀대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 이 부분에 관해서 도민들이 너무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북 공약 이행은 거의 생색내기 수준이고요. 그리고 기간 산업은 거의 전북에 관해서 방치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데 우리 전북 도민들이 점잖아서 그러는지 전북은 너무 홀대는 것이 계속 진행형이라서 앞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총평도 극과 극으로 나뉜다는 생각인데 이 시점에서 아무래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상당히 중립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김남규 위원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도민들, 국민의 기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해야 될 일, 과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만큼 또 어떤 그 책임도 막중하다고 봅니다. 방금 그 임정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최근 광주항쟁과 관련해서 그 사살명령, 그 다음에 편의대 등 그 진실이 시간이 지나는데 조금씩 더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과거사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경제 문제, 이 체질을 바꾸는 문제라서 쉬운 일이 아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잘 해나가느냐 등 이거 정말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쉽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전북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 도당의 어떤 논평은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즉 정권이 바뀌었고 그리고 도민들이 거는 기대 거기에 부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평가를 받아야 될 민주당 전북도당이 자기 평가를 그렇게 후하게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예를 들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문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가지 공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집중을 어떻게 막아내고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가느냐, 이 정책하고 같이 본질적으로 복합적으로 얽혀가야 되는데, 이런 정책이 빠지고 예를 들면 지역에 선물 몇 개 던져준다고 지역이 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도당의 어떤 책임,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자평을 이렇게 하는 정도면 저는 그 형편없는 수준의 논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따가운 지적일 수 있는데요. 예. 역시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앞으로 좀 하나씩 따져가 보기로 하고요. 일단 분야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전북 인재 등용.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후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 대체적인 어떤 흐름이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여기에 큰 이견이 있을까요? 저는 좀 아까 우리 김남규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안일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좀 민주당이 더 쓴소리를 많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사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무차관, 무장관이라고 하는 그 서러움을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와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북 출신들이 장차관으로 또 핵심 요직에 등용이 되었지만 사실은 전라북도가 고향이고 또 전라북도에 상당한 애정이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진일보했다, 또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그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태어나고 또 전라북도에 살면서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환에 대해서 정말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 비춰본다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태어나고 또 살고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키우고 그러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가진 그 애환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알고 있는 그런 인사들이 좀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모 장관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전라북도의 공항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자존심이다. 전라북도에 공항이 있어야 지역 발전이 된다고 하는 그 명제에 대해서 동의뿐만이 아니고 정말 수년간에 걸친 염원처럼 공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그 감정과 염원이다라고 하는 대목에 가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전라북도에서 살면서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항 필요하죠. 공항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예비 타당성 면제, 그건 상당히 명분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매우 이성적인 거지만 실제 그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우리 도민들의 애환이라든가 염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가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출신들이 장차관으로 주요 요직에 양쪽으로 많이 등용이 됐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보다는 굉장히 진일보했다는 건 환영할 만하겠지만 이제 정말 전라북도를 잘 아는 그런 많은 분들이 더 갈 수 있도록 더 요구하고 또 민주당도 더 돌아보면서 인사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권 초기에 38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장차관과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임명직 공기업 사장 뭐 이런 들 포함해서요. 그러면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무장관, 무차관이라고 한 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성과인데 우리 김현덕 전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과연 그 개인의 성과냐 아니면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북의 성과냐 이런 측면에서 따져봐야 된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거기 동의하시는 거죠? 그런 지점은 100% 동의를 합니다. 전북 출신이라고 어떻게 해서 38명으로 분류했는지 이해 못하는 게 많거든요. 문이나 모양만 전북 출신이지 실질적으로 전북 도민의 애환 그리고 뿌리부터 전북인지 전북을 생각하는 애정은 어떤 것인지 미래 비전을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 정권의 인사의 문제는 그런 인사의 원칙이 없었다는 것이 컸었잖아요. 그런데 그럼 문재인 정권의 인사 원칙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는 있고요. 전북 출신 인사를 중용한 것이 국가 발전과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100% 동의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더욱 후원하고 응원 격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 38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죠. 열 몇 명으로. 그나마 그것까지도 과연 이분들이 전북의 대표성을 가지고 전북의 몫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는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이 부분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전북 출신이라고 하는 문의를 갖추기 위해서 학교를 잠깐 다녔거든. 뭐 조부나 부모가 전북에 인연이 있다는 이런 끈으로 전북 도민들이 위안을 찾을 게 아니고 이제는 그 단계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북 몫을 어떻게 챙기고 50년, 100년 후에 전북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내서 우리 전북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인사와 관련해서는 예. 아니 100% 동의하고요. 우리 이제 그런 점에서는 우리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평당, 민주당 가릴 게 없이 그러면 힘을 모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북 애양당, 전북 발전당이지 전북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평화당이 논평을 내고 활동하는 걸 가지고 민주당 전북 도당이 전북을 홀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 관해서 그 논평이 타당하다고 논평을 내고 그리고 열심히 전북 몫을 찾자고 하는데 쇼라고 말하는 정도라면 이건 너무 많이 반성하고 회초리도 많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좀 논의가 너무 확장되는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이 부분 예.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일단은 그 전북 출신 인사에 대해서 우리 지역 언론이나 우리 도민들께서 이제 그 인식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중앙정부 정치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의 차별적인 인사가 해소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냥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역 출신 인사에 대해서 양보다는 이제 질로 가야 돼. 아까 임정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점에서 지역의 어려움, 그러니까 지역의 정치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역에서 잘하고 또는 성장하고 또 학교를 다녔느냐 이것도 한편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지역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하게 잘 알고 있고 그걸 정치와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느냐 이런 잣대로 지역 출신을 이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한 가지 저는 이번에 지역 인사 출신 그 인사 중에서 지난 총선에서 다 낙마한 사람들 공공기관의 장으로 다 발탁을 했거든요.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건 지역의 어떤 인사가 그렇게 없느냐. 즉 평가를 하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정당도 그렇고 우리 지역 시민사회가 지역의 어떤 그런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새로운 틀을 좀 만들어 보자. 예를 들면 정당 같은 경우도 과감히 어떤 지역 현안이나 어떤 그 정책을 가지고 폭넓게 양팔을 벌려서 이 그 정당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 어떤 무대 내지는 어떤 정책적 어떤 틀에 들어와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정부 인사에 발탁될 수 있도록 문을 좀 활짝 여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인재에 대한 발굴과 육성에 대한 이런 게 되어야 지역 인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양과 질, 향후 과제 이런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 정권 겨우 2년 지났을 뿐입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았기 때문에요. 이런 지적들을 조금 더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스스로도 여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역시 문재인 정부 2년 전북 공약을 평가하자면 말 그대로 공약일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우리 전북과 관련해서 15조 원이 넘는 규모의 어떤 공약을 예. 하셨거든요. 10개 분야, 30개 세부 사업. 그 후에 뭐 추가된 게 한 17개 사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행률 보니까 예산 기준으로 보니까요. 한 5.3%라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미흡한 걸로 봐야 됩니까?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절망 수준이죠. 이 표에서
잠깐 정리해 놓은 걸 보면 10대 사업 하나만 가지고 해도 0%대 사업이 5가지입니다. 10개 중에 5가지가 0%죠. 그리고 이행 기간이 5년, 3년, 3년 예를 들어서 농생명 연금금융도약에 관해서는 3년 동안 1,690억 들여서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2억입니다. 그리고 0.125%죠. 어떤 것은 그러면 이야기를 꺼내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0%대가 5개, 10개 중에. 그리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조 3,300억 중에서 겨우 확보된 게 5.3%. 그러면 초기 2년 동안은 거의 안 했다는 것이고 이게 3년 차에 걸친 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2년 동안에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너무 큰 걱정이고 나머지 우리 민주당 전북 역차별 볼 때 이렇게 이어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권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전북에는 너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행 계획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 이행 계획이 제대로 짜여져 있다면 지금 2년 차에 5.3%꼭 비판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특히 그 새만금과 관련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새만금에는 상당한 변화, 놀라운 변화라고 표현도 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뒤늦게나마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듯 보이는데 예. 김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임정엽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뼈아프게 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다만 이제 어떤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 어떤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 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용역도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용역에 대한 타당성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건 예를 들면 이게 1,000억짜리 그 사업이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2억이 투입됐고 10억이 투입됐지만 그 중기 재정 계획 하에서의 집행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서 그게 이제 어떤 3년 안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3년에 못 끝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사업을 접근해서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는 이제 일단 이 10개의 사업도 좀 더 중요한 사업이 있고 또 안 중요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대표적인 전라북도의 사업은 역시 새만금 사업이고요. 제가 이제 뭐 잼버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2023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2023년 세계 잼버리를 하려면 2022년 프레 잼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2022년까지는 주고 나서 하나 뭐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것 때문에 공항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서 예타 면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새만금 문제는 사업에 관해서는 과거 정부와 비교해 본다면 비교할 수 없을 거고 다만 문재인 정부가 원래 약속했던 여러 가지 제반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느냐라고 한다고 비춰보자면 저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항만 문제. 항만 규모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만을 좀 더 크게 만드는 건 여전히 중요한 문제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당 부분 잘 가고 있다고 보는 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다만 좀 뼈아프게 또 반성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3금융권 문제는 특히 우리 전주권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보된 거에 대해서 일단 뭐 그게 유보냐 아니면 그 결국 안 되는 거냐 무산이냐 이렇게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그 결정이 안 된 배경의 내용은 정확히 유보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제3금융지대가 안 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도 상당히 반성하는 입장에 서서 또 앞으로 우리 평화당과 함께 또 모든 사람들 함께 풀어야 될 문제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어떤 문제를 진행하는데 좀 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금융지대라고 하는 구역을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그 실내용물, 그러니까 한국투자공사라든가 이런 실내용들이 잡히면서 뭔가 이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전주가 제3금융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채우는 좀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서 저희 민주당은 좀 더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도 올리고요. 좀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제가 뭐 시간을 다 소비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전혀 그 부분은 동의 못하는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때 속도감 있는 새만금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4년 내에 마무리한다고 하셨습니다. 4년 내에 필요한 예산이
10조입니다. 그런데 전 정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전 정부는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4년 안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4년 중에 3년 동안 확보된 예산이 7천억이라는 거죠. 전체에서 7.32%밖에 안 됩니다. 좀 그 더더군다나- 계산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것은 언론사에도 공식적으로 그리고 후보 때 발표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약속은 잘 안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3금융중심지에 관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부산과 우리 전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은 지정을 하고 그리고 여건을 갖춰가는 수순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지정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의지가 있으면 양속을 했다면 지정을 하고 여건을 갖추는 게 맞고요. 지난 2년 동안 정부와 전라북도가 지정을 위해서 여건을 갖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아쉬운 겁니다. 예. 부산 눈치본이라고 전북은 예. 여건을 핑계로 안 되고 부산은 여건이 없는데도 지정 먼저 하고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전북에 관한 역차별이고 홀대라는 것이죠. 그런 게 아쉬워서 이런 아니, 말씀 제가- 드립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세관과 관련해서 또 그렇고 또 그거 확장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까지 좀 논의가 됐으니까 조금 더 다른 분야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금 전라북도의 역사 재조명과 관련해서도 이 정부에서 상당히 진척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동학 국가기념일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우리 동북 지역에서 그 가야 문화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연구 용역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라북도의 역사 그리고 자존심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성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평소에 그 지역 정치를 생각하면 지금 뭐 오늘이 5.18입니다만은 광주하고 비교함으로 해서 오는 소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광주 전남이 좀 인구도 도시도 크고 전북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좀 작은 문제가 있지만 이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은 사실은 지역 주민을 하나의 어떤 역량으로 묶고 또 정치권의 어떤 타 지역과의 관계, 중앙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광주 5.18하고 저는 비교하지 마라. 왜냐하면 스스로 소외감을 더 부추기는 거고 우리에게는 동학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해왔는데 너무 늦었죠. 그런데 이건 이제 정부의 의지나 외부 문제보다는 사실은 동학기념일을 내부 합의에 의해서 지정하지 못한 이런 문제가 좀 더 크다고 보고요. 저는 역사 재조명 문제는 그 우리의 안에서의 역량을 정부 사업보다는 더 크게 우리가 좀 과제로 안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런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계획과 타당한 어떤 근거를 가지면 저는 얼마든지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고요. 늦었지만 동학기념일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진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 스스로도 좀 귀하고 중하게 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새만금 쪽에서는 물론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일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라북도의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없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 체감이 낮은 것, 즉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역시 현대중공업 그리고 군산 GM 대우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군산 경제가 몰락하면서 전라북도 경제의 어떤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실감이 되지 않는다. 그 성과라는 게 그런 부분들 역시 비판을 받는 쪽은 그쪽이 아닐까 싶어요. 전북의 몫을 못 찾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동차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부평과 창원에 있는 GM자동차는 살리고 전북은 죽여버렸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정부의 공공발주 물량을 통해서 조선소를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고 그 이후에 정부의 공적 자금으로 대우해양조선을 구조조정할 때에도 군산 문제에 관해서는 챙기지 않은 부분 이런 역차별은 있지 않아야 된다. 왜 방향은 맞지만 전북만 계속해서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기대에 정부에서 해주기만 바라는 것은 이제는 옳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대기업 중심 외축으로 전북 경제를 끌어가는 것은 맞지 않고 이제 지역의 소중한 자원과 자산을 보는 눈을 우리가 떠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의 자원과 자산을 가지고 도민들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전북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일들도 전북 정치권과 전북 행정이 양축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켜진다. 이걸 기대하는 것도 상당히 좀 낡은 사고 아닐까.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역량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역량이 그만큼 아직 해주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 부산은 그럼 제대로 갖춰졌는데 했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뭐 이렇게 수렴할 수는 없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속적으로 되려면 제도화하고 시스템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탐소진흥원 설립이라든지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뭐 설립 같은 이런 부분들 관련 법들이 국회에서 일제히 지금 계류돼 있거든요. 이 제도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군사 문제는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이제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군사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떤 여당으로서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얼굴을 못 드는 수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뭐 정부가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건 꼭 아니지만 대기업의 어떤 기업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선 당장 우리 군산이 죽게 생겼잖아요. 군산의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하고 조선소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안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주 시민들도 군산 가서 밥을 먹자 가고 있는 처지인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죄송하다는 또 말씀도 드리고 또 하지만 현실 속에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 같이 한 어떤 그 경제 체질을 고려해 볼 때 현실 처방을 내리는 게 결국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탄소진흥원 또 여러 가지 이제 제반 법률 문제 있는데요. 현재 이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징조는 있지만 결국은 어떤 여야의 어떤 매우 정치적으로 예민한 그 이견이 있는 법안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간이 걸리고 또 상당히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있기는 하지만 잘 되지 않겠느냐. 이미 정책적으로 여야 합의가 사실상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 정쟁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실마리가 잡히면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제도적인 거, 법률적인 거에 주목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보니까 전라북도의 그 지역별 1인당 소득, GNI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충북이나 강원도에도 밀려서 사실상 전국 꼴찌던데요. 이러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약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약자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에 더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말씀에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저는 지역 정치권이 이제 그 행보를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예를 들면 이 문재인 정부 2년 대통령 공약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다 정치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닌데, 즉 약속한 것은 지켜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지키지 못할 약속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3금융 중심지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행정은 제3금융지 지정을 위해서 정치권과 협력하고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여건을 마련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지역에 그런 걸 유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 거니? 우리가 행정적, 정치적 그 어떤 그 논리만 있고 시장 반응형 논리를 갖추지 못합니다. 어떤 산업 같은 경우 그 자본이 들어와서 시장의 반응을 일으킬 때 어떤 공약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행정적, 정치적 언어로만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런 어떤 네트워크,
그런 전문가들이나 자본의 영역의 흐름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 정치권 또 도나 행정에서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역 인재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 뭐 정치적 공방만 남고 중앙정부의 기대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프로페셔널하게 시장의 문제 들어서 시장 응답형, 반응형 이런 정책들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아니 그 행정도 예산을 주려고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막혀가지고 정치적 공방만 하는 거 이제 좀 그만하자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그 시스템과 제도 이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게 되면 꼭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보면 지역이 잘 살게 되는 것. 그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두 국정 철학이죠. 두 축인데 균형 발전 그리고 자치분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만약 제도화되고 시스템화 된다면 굳이 이렇게 저희들이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잘 됐냐, 잘 되지 못했냐고 총평하고 평가하고 이런 게 어쩌면 소모적이고 낭비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제대로 좀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분권에 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대통령이 출범을 하셨는데 지켜지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다가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자강하고 우리 스스로 준비해서 미래를 대비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아쉬운 것은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경제 규모, 전북이 전국 꼴찌가 됐습니다. 근데 김인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실이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해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현실이라는 것이 왜 우리 전북만 홀대를 받아야 되느냐 그걸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 지역 분권 그리고 자강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정부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 지역 단위에서도 철저히 준비해서 그만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야 된다. 모든 것이 정부의 탓만은 아니다. 정권 3년 차입니다. 내년엔 중간 평가 격인 총선도 있는데요. 마무리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3년 차 이후에 어떤 기대나 바람을 가져야 할지 그게 타당할지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위원장님께. 네, 계속해서 이 토론 과정에서 제가 했던 큰 틀의 주제인데요. 그 중앙정부, 대통령 이쪽으로부터 요구할 것, 평가해야 할 것도 있지만 결국에 그것을 따오는 힘은 지역 정치권과 도민의 역량이라고 하는 거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하더라도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지방 분권이 되는 건데 지금 정치권이나 행정은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열려면 주민자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등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도 개량적 평가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어떤 그 역량을 어떻게 더 크게 해서 남은 3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 실현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인덕 위원장님. 네, 저는 그 현실 속에서 현재 중앙정부에 우리 몫을 요구하고 또 뭔가 공약한 사항을 지켜내라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는 정치권과 또 도민들의 힘을 모아서 해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좀 미래지향적으로는 저는 우리 김남규 의원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스스로의 계획과 내용을 가지고 뭐 인재를 발굴하고 또 시장 어떤 반응형의 어떤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힘들을 키워 나가면서 사회자님 말처럼 현실 속에서 시스템화될 수 있는 건 가능한 시스템화 시킬 수 있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 집권 하에서의 많은 전국적 의미의 어떤 지방의 활성화라는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지역 발전 측면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정엽 위원장님. 문재인 정부 남은 3년 동안에 우리 전북이 그동안 약속들과 전북의 몫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중앙의 눈치를 너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북의 몫은 누구도 대신 찾아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민과 정치권, 행정이 똘똘 뭉쳐서 우리의 것들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되고 여기에는 여야도 없는 것이지요. 다만 아쉽다면 정부의 기대가 너무 큰 우리 전북, 전북에
했던 약속들은 임기 내에 꼭 지켜주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전북 공약 평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권 창출의 주역이라는 자부심, 그 기대감이 높았다면 아쉬움이 클 수도 있을 텐데요. 공약은 최소한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약속일 테고요.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